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냈지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결국 제 한계를 시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 눈물 콧물 다 빼놓고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남편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정말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시모와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동안 시모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평생 동안 시부 옆에서만 지내시다가 추운 겨울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시부를 보내드려야만 했었죠. 그래도 시댁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셨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시니 시모는 모든 걸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시부의 재산이 시모에게 넘어가게 된 시점부터 돈도 흥청망청 사용하셨고 결국 재산을 엄한 곳에 탈탈 털어 넣어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만에 시모는 가지고 계신 집과 재산 전부를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는 억 단위를 벌었고 누구는 1,000만 원대의 돈을 만지셨다는 말에 혹하셔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보시려고 했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남편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저 몰래 노름을 했다가 상당히 큰 돈을 물려서 빚을 갚는데 등골이 빠질 정도인데 시모는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셔서 사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시모와 남편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최대한 제 심기를 건들지 않게 하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되신 엄마는 항상 모든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최대한 마음 편히 계시도록 해드리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지 않았었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 일이 많아지셨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시모와 남편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복불복이라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 한 번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봐봐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결국 세상 떠나게 될 날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사돈 장례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다녀올까? 한 일주일 정도 스위스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너희 사돈 세상 떠나면 그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 돈 묵혀놔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세상 떠나면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주도나 가봤지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며느리 덕 좀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버텨봤자 3일 정도라고 했나? 그럼 장례 끝나고 바로 떠날 수 있게 나는 집에 가서 미리 짐부터 싸놓을 테니까 며느리 너는 옆에서 자리 좀 지켜드려라. 지금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고 가시는데 어떻게 앞에서 여행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못할 말도 아니잖아. 당신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 엄마가 장모님 옆에서 간호해드렸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바라실 수도 있는 거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셔서 이참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고 당신한테 모든 재산 다 들어가면 그때 보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가 지금 눈을 감고 계셔도 귀는 열려 있으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가신 게 내 탓이야?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악착같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나 몰래 노름하다가 빚까지 생겨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눈으로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도 남들 말만 믿고 전 재산 털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땡전 한 푼 못 찾고 정부 탕진해 버렸잖아. 내가 왜 모든 걸 다 짊어져야 하는 건데? 혜원이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했어. 얘가 지금 시애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일부러 재산 탕진하려고 그런 거니?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내 아들도 그래. 괜히 노름을 했겠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삶 좀 나아지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너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니? 그런 허황된 꿈만 따라가니까 삶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거라고요. 당장 오갈 데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시는데 해외여행을 가신다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들어오는 재산으로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조만간 저 이 사람이랑 정리할게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혜원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노름한 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최선을 다해 빚 갚고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래,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 아냐. 당신은 잠깐만 여유가 생겨도 또 사고를 치잖아. 빚 다 갚으면 그땐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15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똑같았어.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리고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붙은 것 마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15년 동안 항상 제자리였어.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돼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서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오늘 뱉은 말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다. 내가 또 생각 없이 입을 털어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 처지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 세상 떠날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시모와 남편의 생각 없이 뱉은 말들 때문에 화가 난 저는 너무 흥분을 했는지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계시는 엄마 옆에서 두 모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곧 작별을 준비하시는 엄마 앞에서 해외여행 얘기하고 있는 시모가 너무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걸 또 거들고 있는 남편도 한심해 보였죠.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병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미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셨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엄마는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모는 장례 치르는 걸 묵묵히 도와주었고 엄마의 장례 기간 동안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던 저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한번 열었다가 엄마의 장례를 망치게 될까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바탕 한 뒤 집으로 돌아갔던 터라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가 끝이 난 이후 다음날 몸살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었죠. 제 딸 혜원이가 옆에서 저를 살펴주었고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는 뭐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또다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했었죠. 제 딸의 전화도 안 받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너무 불편해서 몇 번이고 재차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 같아 일단 대화 좀 하자며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힘든 몸을 이끌며 정리가 되지 않았던 엄마 집에 유품 정리차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는데 집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례까지 치르는 동안 환기를 시키지 못해 집안 공기가 안 좋아진 줄 알았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모와 남편이 대자로 누워 거실에는 수십 개의 술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눈을 뜬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웃어 보이면서 시모를 흔들어 깨웠어요. 왔냐? 네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도 장례 치르고 많이 힘들었는지 술이 좀 당겨서 아들이랑 치맥 파티 좀 즐겼다. 전날 저녁에 들어온 거야. 오래간만에 아들과 동해바다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면 네가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 아직 술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제 내 아들이랑 먼저 얘기 좀 했었거든. 내가 지금 집이 없잖니. 그런데 너희 사돈이 세상을 떠나고 이 집이 비어 있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내 아들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네. 너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치만 보이고 숨 막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니. 집이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 하잖니.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소. 당신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따로 나와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짐 좀 정리했소. 버릴 거 다 버리고 장롱 안에 있던 것들 중 엄마한테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건 내가 다 버렸거든. 아직도 여기저기 리모델링 해야 될 것도 많고 집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왕 온 김에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건 대충 버리긴 했는데 당신은 내 생각이랑 좀 다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내 허락 없이 우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당신 정말 끝까지 질려버리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서 술판을 버린 것도 모자라 짐까지 싹 다 버릴 수가 있어? 당장 안 나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이혼할 거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잖니.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 아들이 지금은 일당직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게 될 테고 그럼 다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거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살아도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일도 없잖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지. 어른한테 대들면 되겠어?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고꾸라지지 않으라는 법 없다. 내 아들이 지금 못났다고 대성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 나갈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 사돈 봐봐라. 나보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났잖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애미야, 안방에 있는 짐 싹 갖다 버려주고 다시 가구 새롭게 들이도록 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떠난 사돈 물건을 내가 쓰는 건 좀 찝찝해서 말이야. 아들, 내가 제일 큰 방을 쓸 테니까 너는 저쪽에 있는 작은 방 쓰면 될 것 같아.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술 한잔 또 걸쳐야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좀 데워와 봐라. 남편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방에서 맥주와 먹다 남은 치킨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할 말을 잃은 저는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맥주 한 캔을 건네주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자고 웃고 있었어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건네받았던 맥주캔을 따서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놀란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빼서 던져 버렸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면서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희 사돈 병수발 들어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네가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니? 이 손 놓으시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이혼하고 남은 인생 숨 좀 쉬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이런 모습 혜원이한테 보여주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물건 버리신 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너까지 깨. 지금 나를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거라. 우리 엄마가 나가라잖아. 나는 당신과 절대로 이혼 안 할 거고 혜원이도 앞으로 나랑 살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남편은 시모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놓은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현관문을 닫아버린 채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잠시 뒤 경찰분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집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집안의 물건을 전부 다 태워버릴 거라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집 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집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현관문 밑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작업 중이던 기사님은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냄새를 맡으셨는데 그 순간 놀라시면서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가질 수 없으면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면서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미 시모와 남편도 흥분한 상태라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119를 불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최대한 좋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순간 현관문 발밑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소방대원분들은 급하게 불길을 잡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셨어요.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이 받아서 그런지 열리지 않았는데 잠시 뒤 2층에까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생각보다 커진 불길에 놀랐는지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네 주민분들까지 전부 몰려와 불안에 떨며 불에 휩싸이는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려오신 한 분이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하셨던 분이셨는데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오셨던 거였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서 창문에 전부 방범창을 설치하는 바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 분들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어디론가 가셨던 부모님 지인분께서 누군가를 데려오셨는데 상당히 큰 불도저를 끌고 부모님 집 앞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밀어버려도 되냐는 말에 일단 사람이 우선인지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 지인분께선 불도저 기사분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집 근처에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 작업 중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불도저로 현관문을 밀어버리자 부서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안으로 소방대원 분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부축을 받으면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부모님 집은 소방대원 분들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는 있었지만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던 터라 집안은 전부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크게 다친 곳 없이 타박상 정도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두 모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불길이 치솟아 저희들도 놀란 상태였다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저도 술을 하도 먹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둘 다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목숨을 살려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좀 전까지만 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난리를 쳐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금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집이 전부 다 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았다고. 결국 집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잘못이 없어. 그럼 이젠 너희 사돈집에서 앞으로 살 수 없는 거니? 아유, 일을 어쩌면 좋아. 좀 낡긴 했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으면 되지. 그쪽 동네가 조금만 걸어가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살기는 아주 딱 좋던데.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좀 넓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한테도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말 무시하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은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화가 났던 거라고. 그런데 정말 집안에 화재는 왜 난 거야? 아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끊어졌나 봐. 아무래도 좀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에까지 가야 되나요? 너무 뻔뻔했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행동에 화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더 웃긴 건 의사는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최대한 병원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면서 최대한 버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두 모자는 연행이 되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현재 두 모자는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죠. 저는 부모님의 집을 전부 철거하고 땅만 처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딸과 단둘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보상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최소 5년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사회에 나온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제 딸과 함께 이민을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제 딸과도 엮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간들 이제야 끝이 났는데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